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사야 할 주식 책의 저자이신 이상헌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이상헌 저자님은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리서치 본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들어가면은 지금 주식 시장은 이제 막 정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세 상승으로 보고 계시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생각하실 게 이제 유동성 장세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성이 극대화될 수 있냐. 이 두 부분이 이제 결부돼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런 사례들은 좀 뭐 근래 찾아보는 거는 2008년도 네. 리만 사태 때 보시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타났었고 그때 이제 10월 3, 4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은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아니면 FOMC에서 대규모 부양책, 금융정책, 저금리 하는 금융정책과 대규모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결부가 돼서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5월 30일까지 저희 코스닥 지수는 그때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하고 그때랑 거의 좀 비슷한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장세와 성장성 극대화인데 당연히 금융정책으로 저금리 하면은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하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 그 2008년도를 보면은 2009년 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대 대규모 재정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하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린 뉴딜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성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어떤 관련주가 올랐냐면 그때 뭐 NC소프트라든지 웹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300% 이상 올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금융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 매크로 변수가 불확실성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매크로 변수에 상관없이 안정적 이익을 성장한다는 것이 부각이 돼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사례라고 지금 사례로 바로 이제 결부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3월 19일 날 주식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미국도 그렇고 10% 이상 지수 자체가 10% 이상 빠지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FOMC든 뭐 미국 정부든 우리나라 이제 통화위원회든 우리나라 정부든 대규모 그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고 그다음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19로 뭐가 저기 했냐면 이제 언택트 라이프.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은 빅피처는 뭐냐면은 그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성장성을,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은 여태까지 좀 뭐 코스닥도 60% 이상 올랐지만은 상승 흐름은 성장주로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다른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빅피처는 오프라인에 온라인한데 근데 온라인화는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다른 이제 미래학자들의 책 뭐 20년, 30년 전 엘빈 토플런 뭐 등등 보면 뭐 재택근무가 지금쯤이면 뭐 활성화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해보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불편할 거야. 오히려 그냥 컨택트, 그냥 대면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할 거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택근무도 들어가고 원격 수업도 하고 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뭐가 느꼈냐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더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그것도 계속 안 하다가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 그다음에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던 거를 동네 가서 라면을 막 산 거를 온라인으로 라면을 시킨다든지 생필품을 그렇죠.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의 변화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훨씬 많이 변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하는 거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은 한 2015년, 16년부터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지금 제4차 산업혁명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제4차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시키면서, 이제 산업 지형을 바뀌는 건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어찌됐든 저희의 이제 일상생활도 언택트 라이프 되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간략하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솔루션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약간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병원에서 한 군데서 만약에 이제 그냥 저장을 하고 전산소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클라우드화 시켜서 그거를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전산센터에서 저장만 하는 기능에서 클라우드화 시키는 거를 일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고 그렇게 네. 알기 쉽게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은요, 뭐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그렇고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중국에서 발생되면서 중국이 원래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부품이 하나가 없어갖고 2월 달에 현대차 공장이 스톱이 됐고,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중요한 부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네. 바로 우리 국내 회사에서 바로 적응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시간이 걸리고 이제 싼 것들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글로벌 밸류 체인이 가치사들이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속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가치사슬의 재편화가 거시적으로는 좀 일어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19로 접촉하지 않고 뭐 이제 세균이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로봇이 강조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공장에서도 노동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로봇이 도입되든지 아니면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24시간 사람의 힘이 아니라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세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분배하면서 저쪽에서 생산하고 여기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세계화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효율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지금 약간 풀렸는데 비행기도 왔다 갔다 못 하고 그리고 다 국경을 문 닫아 있고 이제 조만간에 풀리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어쨌든 자국민 보호 우선주의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세계화에서 이제 탈세계화로, 그래서 보호무역도 더 강조될 수 있고 특히 자기가 유리한 자원에 대해서는 그거를 무기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탈세계화가 오히려 또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핵심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예, 그렇죠. 이제 촉발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이 보호무역주의가.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로 이제 확 터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좋게 봤던 산업들 혹은 투자 대상으로 괜찮게 생각했던 산업들도 바뀌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 온라인화로 큰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성장의 극대화가 되는 거는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시크릿컬 주식들이 뭐 화학이라든지 중간재를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의 시장 규모가 온라인 시장 규모로 이전되니까 뭐 결제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장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1년 내내 주식이 못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한 6, 7%,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1월 3일 전 세계 증시에서 거의 꼴등. 그러니까 뭐 그 주요 증시에서 뭐 나스닥 지수는 30% 이상 올랐고, 그렇죠. 뭐 독일 증시도 20% 이상, 일본 증시 뭐든지 중국도 10몇 %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는데, 근데 꼴찌한 회사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왜 지금 급등하느냐? 판이 바뀌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성장하면서 코스닥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로 봤던 그 수출 주도 산업들이 이제 약해질 것이고 예. 그 관련된 이런 언택트와 관련된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새롭게 이런 곳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드는 질문이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어쨌든 한국의 경제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이것이 결국은 그 나라 어떤 경쟁력 혹은 그 경기 둔화 이런 것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저성장을 겪어왔고 우리나라도 저성장을 겪어왔습니다.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일명 표현하기를 누노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금리 저성장이 거의 고착화됐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성장 많이 해봤자 3%지, 만약에 수출이 잘 되더라도 뭐 3%지 거의 1, 2%. 옛날부터 유럽하고 미국 정도는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그게 지금 저금리에서는 고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수출도 좋지만은 산업 지형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그 암만 수출이 잘 돼도 4%, 5%의 옛날의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자체로. 그래서 지금 저성장 구조에서 그 이틀 구조에서 얼마만큼 산업 지형이 바뀌는 거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이 갑작스런 이 상황이 터지면서 이제 각국 나라들이 뭐 금융 정책이 됐든 재정 정책이 됐든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변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됐든 아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리를 많이 인하하고 그게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2008년도는 금융위기인데 여기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전염병인데 어찌됐든 매출의 공백이 생기면서 회사들도 이제 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백들이 있는데 요것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독려하고 아니면은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을 이제 분배해 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재정 정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데 이제 유동성 장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여태까지의 재정 정책은 뭐냐면 그 릴리프 정책이죠. 안도에 대한 정책.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도 1차에서 4차까지 재정 정책을 했고 우리나라도 5차 비상경제까지 해서 재정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뭐냐면 일명 뭐 병원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안 됐으면 그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뭐 각각의 국민들한테 뭐 돈을 주는 거 그러니까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미국도 이제 5차 재정 정책부터는 이 릴리프 정책에서 리커버리 정책이죠. 리커버리는 뭐냐면 경제 성장을 지금 다 마이너스고 2분기 때 최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3분기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 리커버리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선택인 것 같다. 그리고 뭐 FOMC에서도 계속 그런 정책, 금융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준에서 엄청난 그 금융 정책,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버티는 정도밖에 안 된다. 아무리 돈 쏟아부어도 이렇게 그게 릴리프. 예. 그게 이제 결국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실물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3분기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그게 잘 안 됐을 때에는 경기가 다시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2분기가 이제 최악일 거는 3분기가 아니고 2분기인가요? 예. 왜냐면 2분기 때가 거의 이제 봉쇄 정책을 하고 이제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근데 지금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좀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빠진 게 확 올라오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게 경제나 주식은 트렌드가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준이 아니라 추세. 그래서 빠지는 폭이 이만큼 해서 이렇게 돌아서 바닥에서 이제 실업률 같이 뭐 마이너스 뭐 10 몇 % 예상했다가 조금 적게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갔듯이 그런 추세가 3분기에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바로 뭐 실적이 뭐 플러스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추세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은 이제 경제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걸 이제 반영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최악의 실적이 이제 기업 발표들이 이제 3분기에 하잖아요. 6, 7, 8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심각한 안 좋은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주식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라질 것 같아요. 코로나 피해주 그런 것도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고 아니면 시크릿컬 경기 관련주 그런 것들도 바닥에서 50% 이상 올랐어요. 물론 나스닥은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요새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52주 신고가 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 피해주들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뭐 카지노 관련주 뭐 그런 것 등등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은 이제 실적 뭐 예를 들어서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 배수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 50% 60% 오른 주식들은 바닥에서 너무 가했나? 그래서 빠질 수는 있어도 성장주는 아까 말한 유동성에서 성장주는 어차피 실적은 뭐 다른 애들은 안 좋아질 때 조금 좋아지지만은 밸류에이션은 30배 주냐 40배 주냐 50배 주냐 그거에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계속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는 약간 너무 바닥에서 너무 강하게 올랐나 이게 실적이 안 좋냐 그렇게 해서 좀 양극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은 돼 있고요. 물론 3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지금 시점에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게 투자자로 참여하는 게 맞는지 신규라면 아니면 좀 더 방관을 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타이밍의 문제를 좀 질문 드리려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는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는 게 맞고 그 뭐 성장주라든 주도주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은 많이 화려한데 또 이제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항상 그래왔죠. 많이 오르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면은 그거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분기에도 이제 그런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장주는 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목 장세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상승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